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까지 우리는 그 인센티브의 어떤 뭐 정의를 내린다든가 그 개념들을 좀 파악을 해봤고, 그쵸? 그다음에 뭐 2교시까지 종류도 같이 파악했고, 거기에 따른 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고부가 가치의 그 어떤 특징들, 이런 특징들, 뭐 외부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해서 전반적으로 특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여행. 그리고 이번 타임에는 우리가 그 특징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센티브 여행의 뭐라 그래야 되죠? 구성 요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된 건지를 파헤쳐 볼 수 있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센티브 여행은 그 이런 수유자죠, 수유자와 또 공급자, 공급자 간의 그 수없이 많은 매개체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매개체들, 단순한 여행하고 이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구성 요소가 형성돼 있어요. 중간에 매개체도 여러 개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는 이러한 매개체, 왜 특별히 이거는 누가 한다? 기업이 한다. 여기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레저 관광이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전문가 협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뭐라 그랬습니까? 인센티브 여행은 일종의 경영 도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경영 도구로서 또 사기 지원의 사기 동기 유발, 사기 진작, 이런 것에 그 생산성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이런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여행은 그 일종의 경영 도구로서, 경영 도구니까 주체자가 일단 기업 이런 단체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체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된 것들이 너무나 다양한 구성 요소가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구성요소 상호작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상당히 복잡하다.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되나? 맨 먼저는 일단 여행 주체가 있겠죠. 여행 주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여행을 그 기획하는, 여행을 가겠다,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해달라. 그럼 그거를 프로그램을 짭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개별적인 여행을 가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는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건 여행을 하겠다. 우리 이번에 인센티브 트래블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사를. 그러면 그 행사를 어떻게 프로그램 짜고 제안을 만들겠죠. 제안도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겠죠. 그런 제안을 만들고. 그럼 그런 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갖다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겠죠. 뭐 항공사도 필요할 테고, 호텔도 필요하고, 리조트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여행 중에서는 워크숍이라든가 팀 빌딩,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컨퍼런스 룸이 필요합니다. 컨퍼런스 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는 숙박시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갖추고 있는, 거기에 빔 프로젝터도 갖춰야 되고, 또 컨퍼런스가 있다 그래도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니라 300명, 500명짜리 또 컨퍼런스 룸이 있는지, 세미나 룸은 또 있는지, 이것 자체가 경영진들이, 그 회사에서 진행되니까 경영진들이 진행하는 자그마한 실, 뭐 20명에서 50명이 들어가는 세미나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전 직원이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컨퍼런스 룸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여행 환경들을 갖다 제공하는, 이왕이면 숙소시설을 찾아야 된다. 숙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호텔이 이런 게 없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컨퍼런스를 찾고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 이동하느냐고 불편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죠. 그런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20명, 30명 가는 식당들이 되게 많죠. 근데 100명, 200명, 300명 가는 식당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퀄리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와야겠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그러니까 참 요거를 만들어내기, 기획자도 그렇고 그걸 환경 제공자를 찾아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막상 현장에서 이제 그 여행을 진행하는 자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뭐 가이드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필요해서 지금 그래서 그 인센티브 투어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 요소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주체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업이 가장 최고고, 그 다음에 협회, 학회, 국제기구 등이 여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행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 기획자는 여행 주체 자체 조직 자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기업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에이전시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여행사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사가 그 대행을 받을 수가 있고, 아예 그러한 것만 하는 소위 얘기해서 비즈니스,
비즈니스 트래블을 하는 여행사들도 있거든요. 그 상용 여행사라 그래요. 그때 그 한국에서 필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용 전문 여행사다. 그러면 주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하는 부서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하나투어도 마이스 산업부라는 게 있어요. 마이스 부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런 것도 다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스페셜하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데보다는 뭔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건 살짝 좀 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즈니스 트래블 쪽으로 더 많이 맡기는, 오직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저기 하겠죠. 더 전문가고 더 베테랑이 되고 더 프로페셔널 맛이 있겠죠. 여행사라든가 이런 글로벌 에이전시들의 여행 기획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환경 제공자, 뭐 항공이라든가 숙박, 리조트 업체, 주로 이제 이쪽 업체들이 진행되겠죠. 뭐 버스 업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업체도 기사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왕이면은 버스가 진행되는데 알록달록 버스마다 다 틀리고 회사마다 틀리면 이왕이면 버스도 많은 보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통 4대에서 버스 6대를 같은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버스의 그 이미지나 이런 게 다르면 안 되니까 가급적 하나의 이미지로서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런 걸 좀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것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튼 여행 환경 제공자가 많이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 다음에 현지 여행 수행자는 뭐 여행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벤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PCO,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오거나이저 해가지고 이 PCO 업체들도 그런 그 현지 여행 수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여행사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여행사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현지 유입자들은 이게 통역이 다 가능한, 통번역이 다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이쪽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은 통번역이 다 가능한 정도로. 그런데 해외에서 마찬가지로 해외의 글로벌 에이전시를 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외의 글로벌 업체들을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통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행 인센티브 여행의 구성 요소로서는 여행 주체, 여행 기획자, 여행 관광 제공자, 현지 여행 수행자, 이렇게 4가지의 크게 구성 요소로서 나눌 수 있다. 그건 요걸 갖다 좀 다시 한번 좀 본다면, 여행의 주체, 여행의 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협력업체나 대행업체가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거 여행 주체는 근데 그 기업들이 되게 있고, 다국적 기업인 거는 인센티브 여행의 규모가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저도 다국적 기업을 갖다가 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국적 기업 자체가 뭐냐, 여러 나라가 같이 있죠. 여러 나라의 그 기업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업들이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겠죠? 태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한다 그러면 다 각각 다 와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른 것을 다 모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대형화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선 각자 각국에 있는 직원들끼리만 어떤 인센티브 투어를 하다가, 그렇지 말고 뭐 그룹의 회장이 다 모여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하고 있고, 비금전적 보상과 성과 향상 기여도가 점점 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시간에 봤을 때 효과를 봤을 때 그 효과가 상당히 컸었죠. 상당히 기여도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대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의 기여자는 이제 보시게 돼요. 여행 기획자는 인센티브 여행을 다수 추진했던 그런 에이전시라든가 여행사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작으면 국내 여행사나 이벤트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규모가 좀 크면 아예 전문 PC 업체라든가 CV 등에서 도움을 받아서, 친구들 이 CVB는 이제 헬프를 많이 합니다. 많이 도와줘요. PCO 업체들은 그걸 바로 진행하는 업체. PCO와 CV는 약간의 차이점이 그럽니다. CVB는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하고요. PCO는 직접 필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더 확실히 좀 구분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요 둘이 많이 서로 도와가면서 대형 단체들은 도와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뭐 200~300명 미만인 단체들은 국내 여행사라든가 이벤트 업체가 독자적으로도 많이 출시하게 되고, 1000명 이상의 단위가 되면 여기저기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PCO나 CV 업체들한테 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행 환경 제공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업소가 대부분이 많은 걸 차지하게 되는데, 이건 찾기는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숙박, 항공,
여기 이게 이제 가장 큰 저기가 되는데요. 이 항공이 그 나중에 이제 유치하는 업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항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숙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 만약에 5천 명이다. 5천 명이면 일단 숙소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5천 명이나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야 되죠. 뭐 50명짜리, 50개짜리 뭐 100개 이건 말이 안 돼. 핸들링 운영하는 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숙소도 찾아내줘야 되고요. 거기에 당연히 컨퍼런스 룸도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회의하죠. 식당도 마찬가지, 디너 만찬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항공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350석, 뭐 제일 큰 건 이제 400석까지도 넘어가긴 하지만은 이런 비행기도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제 여행 환경 제공자. 다음에 현지 여행 수행자들은 그러면 그 나라에 보면 CV나 PC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업체들도 있는 여행사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진행하는 에이전시도 따로 있습니다. 또 이벤트 업체, 최근에 이제 이벤트 업체가 단순히 순간 파티만 하는, 순간 스팟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들도 인센티브 여행의 행사들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가 여행 기획자죠.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짜느냐.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짜가지고 여기다 제안서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기획자는 기업 대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기업 대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운영이라고 하게 되면 필드 운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직접 진행은 현지 업체들이, 그 목적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지에 거기서 직접 진행하는데 거기 있는 업체들이 여행사를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나 욕구, 여기에 이 대부분 요구는 뭐다? 트렌드죠. 트렌드. 요즘 고객들은 무엇을 중요시하더라. 요즘 여행은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따지게 된다라면 이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첫째가 협상가입니다. 왜? 항공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가격, 특히 이 프라이스 가격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인원이 많으면 항공을 갖다 프라이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전 세계도 띄워줘야 돼요. 비행기를. 원래 이 차터라는 거는 비행기 스케줄이 정규 진행이 없었던 걸 갖다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A란 국가와 B란 국가의 그 각각의 교통부 같은 거기다가 양쪽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비행기를 띄우겠다. 그러고 나서 또 항공사하고도 또 승인을 받아. 비행기가 있냐 없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승인 받아봐야 뜰 비행기가 없으면 일단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력이 있다, 도와줄 수 있다, 비행기 빌려줄 수 있다, 비행기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 해주겠다. 여기서 참고로 전 세계가 더 비싸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정기 노선에 비해서 비행기 전세를 하면 비쌉니다. 왜? 비행기가 A란 나라에서 비행기가 B란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행기는 거기서 놀아야 돼요. 아니면 다시 와요.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빈 비행기로 온다는 얘기죠. 또 갈 땐 다시 또 빈 비행기로 가서 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빈 비행기로 다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회 왕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1회 왕복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상으로는 2회를 왕복하다 보니까 전 세계는 일단 비싸다.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 세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왜?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비행기 한 대 통째로 빌려서 진행할 거야.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항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도 프라이스, 가격, 컨퍼런스는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가면서 얘네들하고 같이 가격을 가장 먼저 프라이스를 내줘야 되고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또 유치 업무 하게 되지만은 이 항공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형 단체들은 그 인원의 수급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왔고 짜진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변경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15,000명이었다, 14,000명이었다, 16,000명이었다, 13,000명이었다.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막 100명 단위, 200명 단위로 왔다 갔다 버리게 되면 호텔 하나를 놓다 뺐다 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호텔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는 언제까지 해줄 테니까 그거는 뭐 양해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건 위험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인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여행을 다니면서는 항상 사건 사고가 동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인센티브 여행은 주최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최자가 기업이다. 응?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럼 그 기업의 타격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그러니까는 위험을 갖다가 발생할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위험 발생 소지를 최대한 낮추는 그러면서 위험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 주최자들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행사를 올해도 진행을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항상 1순위가 뭐다? 위험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위험이 전혀 생길 소지가 좀이라도 있다 그럼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위험 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 고객 만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대형 단체를 진행하면서는 위험이 제일 좀 왜냐면 타격이 기업 자체의 존재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 두 번째 협상가로서 역할도 해줘야 되고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벤트 디자이너입니다. 이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 뭐 고객 감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전혀 고객들이 이 비즈니스 목적의 레저 관광은 다른 관광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뭔가 다른 맛을 보여줘야 돼. 그게 먹거리든 볼거리든 아니면 어떤 체험거리든 전혀 새로운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상황에서 이벤트를 벌릴 수 있는 이벤트 디자이너여야 된다. 근데 동기부여가 이거는 이제 인센티브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죠. 사기진작. 고객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고 동기부여를 일으켜줘야 되는 동기부여가로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행의 트렌드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요구나 욕구. 여행들이 그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를 갖다가 잘 받쳐줘야 되는 그 트렌드를 갖다 이해를 하고 트렌드를 좀 따라 해야지 그 트렌드를 이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고객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구에 맞아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더 결국은 고객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래 맞아. 일반적인 여행은 이 트렌드 이런 거 안 하던데 기존 틀에 밖에서밖에 안 하는데 요번에 그 우리 인센티브 여행은 정말 그 트렌드를 맞춰서 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순 인센티브 여행은 이제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어떤 구성 요소, 인센티브 여행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봤다면 역사. 자, 이 역사에 따르면 언제쯤부터 저기를 하게 되냐.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까지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한다면 이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함무라비 법전이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 기록에 의하면 상인들이 처음에 배당을 좀 적게 받다가 이익이 투자액을 넘어서 높은 이득을 배분받았다는 성문 기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센티브 뭐예요? 보상. 인센티브 자체가 포상해집니다. 여기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는 거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든지 좋은 성과라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보상이나 포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역사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왔듯이 아주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것은 이제 발전되는 것들이 이제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여행으로서 보상하는 발상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냐. 로마 시대 때 여행으로의 발상입니다. 이때는 어떤 돈으로서 금전적인 보상이잖아요. 근데 금전적인 보상에서 여행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행으로 발전. 여행이란 형태로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인데, 요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성이나 군대에 베풀어줬던 거죠. 퍼레이드, 승전 축하행진, 퍼레이드, 어떤 회식. 이 퍼레이드가 그 어떤 승리에 대한 성취감,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금전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전적인 보상 플러스 퍼레이드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여행으로서 기원이라고 우리가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군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퍼레이드 하는 거고 그 군대 퍼레이드죠. 도시를 갖다가 짜잔 이 퍼레이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 자체가 뭐다 여행처럼 이동을 하면서 퍼레이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게 되는 정말 뉴욕에서 전전했던 수도에서 갔다 되면 수도 관광도 하고 그리고 수도 관광도 하게 되고 많은 군중들이 나오는 데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상의 그 개념으로서 나오기 시작했던 여행의 형태가 바로 이런 퍼레이드에서 시작되지 않았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대의 그 여행이란 형태의 보상으로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나? 1906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에이톤이라는 국영 현금 등록해서 판매 실적이 아주 높은 70명 판매 요원들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핀을 갖다가 수여함과 동시에 본사로서의 무료 관광을 제공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 뉴욕이에요, 뉴욕. 오하이오주니까 오하이오주에서 수도인 뉴욕에 무료 관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뉴욕의 무료 관광, 뉴욕 관광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본사로서의 관광.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에 수도 관광을 해주면서 어떤 보상도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도 해주면서 무료 관광도 시켜줬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1906년에 처음으로 그걸 시도를 했고 1910년서부터 이제 우수 사원들은 뉴욕 관광 아예 무료 관광 시켜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요. 1930년이나 1940년대는 세계 불안과 전쟁으로서 계속 발생이 됐을 때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사기 진작으로서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여행으로서 인센티브 관광이 실제 실시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근대적인 인센티브 여행은 언제냐 본격적인 건 이제 1930년, 40년도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는 1906년, 1910년에 뉴욕을 본사를 갖다 관광시켜주는 형태가 되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1950년대 때 보상 수단으로서 완전히 등장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효과적인. 그래서 이때 이제 1960년대 때는 대중관광보다도 일반화되면서 대중관광이 일반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중관광 소위 해서 매스투어리즘이 지금 일반화되면서 또 여행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점점 인센티브로서 점점 여행을 좀 일반화가 됐으니까 나도 여행을 가고 싶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또 70년대 되니까 이제 항공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항공이 그 여행 비용이 이제 현실화돼. 그전 되게 비쌌으니까. 되게 비쌌으니까 근데 현실화되면서 장거리 여행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미국 기업의 86%나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미국 기업의 86%나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80년대 때는 인센티브 이제 7, 80년 지나면서부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겠다. 이 경제 성장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관광 상품 특별하고 창조적인 것을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관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벤트 기획, 이벤트 디자이너로서 감동으로서 동기를 부여해야 되니까 일반 순수 관광에 비해서 무언가 다른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벤트 디자이너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젠 홍콩, 싱가포르, 태국과 같은 아시아 주요 국가 관광지가 여기가 좀 더 새로운 것이 있겠구나. 왜냐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보니까 맨날 보던 걸 보게 되니까 이제 여행이 대중화가 됐으니까 좀 더 색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그런 걸 찾게 되고 또한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푸켓도 다시 관광 목적지 새롭게 발굴되고 있었다. 왜? 매년 실시할 거 아닙니까? 장기 근속자도 항상 매년 나오는 거고 높은 실적을 계속 다다르다 보면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90년대 때는 이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PCO라든가 PEO라든가 CVB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때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었다라고 인식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때는 그 세계화의 그 경기 회복
따라서 더더군다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업 회의를 점점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대형화가 돼가기 시작을 했다. 인센티브 투어들이. 그다음에 포상 형태 인센티브 관광이 점점 개체가 증가되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많이 하게 되고 해외 여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기가 어렵다. 왜?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해외 여행은. 첫째가 시간, 둘째가 돈. 그렇죠. 이 둘 다를 맞춰주려면은 돈은 있을 줄 몰라도 회사에서 그 휴가를 제대로 안 주는데 어쩌다 휴가 잡은 건 가족들끼리 여행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거니까 포상의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테러 유행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다시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기업 차원에서 직접 인센티브를 점점점 실행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확대되는 추세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렌드 자체는 2010년도에는 정보 분야의 폭발하는 형상가 나타나서 인터넷, 모바일, 이커머스, B2B 분야의 급진적인 발전.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갖다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이런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추세되는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완전하게 이제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건 이 동기 유발 수다, 사기 진작. 직원의 사기 진작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그 효과 자체가 확실하다라는 그 가치를 그래서 인센티브 여행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최근 인센티브 투어 트렌드의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 생기냐. 당초에는 지금 맨 처음 시작된 거는 판매 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매 실적의 목표를 초과 달성도 그게 아니라 초과 달성. 초과 달성을 됐기 때문에 원래 영업직에만 판매직한의 영업직에만 이런 거를 진행을 했지만 이젠 그게 아니다. 비영업직에도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투어의 자체가 대형화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자. 이게 최신 투어 트렌드다. 왜냐하면 영업직도 영업직만 하다 보면 비영업자들이 볼멘 소리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같이 공유해서 회사 전체적인 조직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출석 과제로서 일단 인센티브 트래블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두 번째로서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경과 국적, 국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서 내국인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인센티브 튜브에서 여행 기획자 구성 요소가 제가 있었다 그랬죠.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주최자, 기획자 이렇게 그 다음에 환경 제공자, 그다음에 현지 진행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행 기획자로서의 역할은 뭔가 제가 한 5가지 정도 써드렸던 것 같아서 그거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이메일 주소 아시죠? touchtour@naver.com으로 오늘 밤 12시까지만 보내주고 그 이후로 오게 되면 지각 처리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어디다가 그냥 다들 같이 공유하는 건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오픈 채팅에 넣어주시고 정말 개인적인 거라면 개인적인 건 제 개톡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